2007년 88만원짜리 LG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싼 가격인데 18년 전에 88만원이면 거의 미친 가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팔렸어요. 그것도 엄청나게요. 명품 브랜드 프라다 로고가 박힌 이 폰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고, 2년 전에 나온 54만원짜리 전작은 회사 전체 매출의 40%를 혼자 책임질 정도였습니다. 이 회사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디자인 좀 아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14년 뒤에 23분기 연속 적자, 누적 손실 5조 원을 찍고 휴대폰 사업을 완전히 접어버립니다. 88만원짜리 폰을 만들던 회사가 어쩌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쫓겨났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LG전자의 휴대폰 역사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출시된 첫 휴대폰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바로 화통이었거든요. 지폐 모양의 안테나가 달린 이 투박한 휴대폰으로 LG는 모바일 시장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LG폰의 이미지는 솔직히 좋지 않았어요. 삼성전자에 밀리는 만년 2등, 거기다 촌스럽다는 꼬리표까지 붙어 다녔거든요. 디자인도 평범하고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모든 것을 바꿔놓은 제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LG 초콜릿폰이었죠. 슬라이드 방식의 검은색 바디, 그리고 붉은 빛이 감도는 터치키까지, 이 조합은 당시 휴대폰 시장에서 본 적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두께도 얇았고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이 마치 고급 초콜릿바를 들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초콜릿폰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출시가가 54만 8,900원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히 비쌌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폰을 사기 위해 줄을 섰고, 한때 LG전자 월간 휴대폰 판매량의 40% 이상을 초콜릿폰 하나가 차지할 정도였거든요. 초콜릿폰의 성공은 단순히 매출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LG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촌스러운 폰에서 디자인 잘 뽑는 회사로 이미지가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 이 기세를 몰아 LG는 2006년 샤인폰을 내놓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거울처럼 반짝이는 전면부, 메탈의 차가운 질감이 고급스러움을 한층 끌어올렸고, 이 폰 역시 데이트를 칩니다. 그리고 2007년 LG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손을 잡고 프라다폰을 출시한 거예요. 가격이 무려 88만원이었습니다. 2007년에 88만원짜리 휴대폰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가격이죠. 하지만 이 폰도 날개 돋친 듯 팔렸어요. 3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에 12.9mm의 얇은 두께, 95g의 초경량 바디까지, 스펙도 스펙이지만 프라다라는 브랜드가 주는 프리미엄 이미지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 LG전자는 글로벌 휴대폰 시장 점유율 4위에서 5위권까지 치고 올라갔고, 명실상부한 디자인 명가로 자리매김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LG 휴대폰의 미래는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황금기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사건이 터집니다. 2007년 1월 스티브 잡스가 무대 위에서 아이폰을 꺼내든 거예요. 오늘 애플이 전화기를 재발명합니다라는 그 유명한 선언과 함께요.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LG도 마찬가지였죠. 프라다폰이 승승장구하던 바로 그 시점에 휴대폰 시장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2009년이 되자 상황은 더 급박해집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본격적으로 밀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2010년 갤럭시 S를 출시하며 빠르게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해 나갔거든요. 삼성은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자체 UX를 얻는 전략을 명확하게 세웠고, 이를 일관되게 밀어붙였습니다. 반면 LG는 어땠을까요? 윈도우 모바일도 해보고 피처폰 OS도 유지하면서 안드로이드도 슬슬 해보고 이것저것 동시에 손을 대다 보니 어느 하나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LG 스마트폰들의 공통적인 평가가 있었어요. 하드웨어는 괜찮은데 소프트웨어가 아쉽다는 거였죠. 같은 칩셋, 비슷한 스펙을 쓰는데도 삼성이나 구글폰에 비해 최적화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운영체제 업데이트도 느렸고, 어떤 모델은 업데이트가 중간에 끊기기도 했어요. 제조사가 만든 기본 앱들은 무겁고 일관성도 없었습니다. 하드웨어 스펙 경쟁에서는 나름 선전했지만 정작 사용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소프트웨어 경험에서 계속 뒤처진 거죠. 그래도 LG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습니다. 2013년에 출시된 G였어요. 이 폰은 꽤 혁신적이었습니다.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을 후면에 배치한 파격적인 디자인, 당시 기준으로 매우 얇은 베젤, 뛰어난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성능까지, G2는 그래도 LG폰 중에서는 진짜 잘 만든 폰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잠깐이지만 희망이 보이는 듯했죠. 하지만 2015년 G4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발열 문제가 터져나왔고 성능 저하 이슈, 높은 불량률까지 겹쳤어요. 소프트웨어 버그도 잦았고 경쟁사에 비해 업데이트 지원도 현저히 느렸습니다. 한 IT 매체는 LG전자의 스마트폰에서 초콜릿폰과 프라다폰 시절 보여줬던 독창성이 사라졌다고 혹평했어요. 지사 이후로 LG 스마트폰은 뚜렷한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지오에서는 모듈형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하단부를 분리해서 카메라 그립이나 오디오 모듈을 끼울 수 있게 만든 거죠. 아이디어 자체는 참신했지만 실제 사용해보면 모듈 교체가 번거롭고 모듈 종류도 적어서 왜 이걸 써야 하지? 라는 의문만 남겼습니다. G6, G7으로 이어지는 후속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걸 꼭 사야 할 이유도 없는 그런 애매한 포지션에 머물렀습니다.
LG가 시도한 혁신들을 나열해보면 사실 꽤 인상적이에요. 듀얼 스크린, 모듈형 스마트폰, 초광각 카메라, 심지어 롤러블 폰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었거든요. V 시리즈는 영상과 음향에 특화된 폰으로 마니아층을 공략하려 했고요. 문제는 이 모든 시도들이 일회성 실험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고 반응이 미지근하면 다음 세대에서는 슬쩍 빼버리거나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삼성이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꾸준히 밀면서 S펜 생태계를 구축한 것과 대조적이죠. LG에는 3세대, 4세대까지 이어가며 완성도를 높이는 지료함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15년 2분기 LG전자 MC 사업본부,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가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적자가 2016년에도, 2017년에도, 2018년에도, 2019년에도, 2020년에도 계속됩니다. 무려 23분기 연속 적자였어요. 거의 6년 동안 단 한 분기도 흑자를 내지 못한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쌓인 누적 영업 적자가 약 5조 원에 달했습니다. 2020년 기준 LG 스마트폰 사업부의 연 매출은 약 5조 2천억 원이었는데 같은 해 영업 손실이 8천억 원이었어요. 매출 5조에 손실 5조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일부 증권사 분석에서는 MC 사업부 적자만 아니었으면 LG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넘었을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휴대폰 사업이 회사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더 처참했습니다. 2020년 기준 LG 스마트폰의 글로벌 점유율은 고작 1%에서 2% 수준이었어요. 한때 4위에서 5위권까지 올라갔던 회사가 이 정도로 쪼그라든 겁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과 삼성이 양강 체제를 굳건히 구축했고 보급형 시장에서는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중국 업체들이 무서운 가격 경쟁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LG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어요. 사실 LG도 손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2019년에는 국내 구미 공장의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하고 베트남 하이폰 공장으로 생산 라인을 이전했어요. 인건비를 줄이려는 시도였죠. MC 사업본부 인력도 TV나 가전 등 다른 사업부로 전환 배치하면서 조직 규모를 줄여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조정으로도 적자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2021년 1월 결국 내부에서도 한계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권봉석 LG전자 사장이 MC 사업본부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매각이 될 수도 있고 더 축소될 수도 있고 아예 철수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매각 협상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어요. 베트남의 빈그룹, 독일과 미국의 사모펀드들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없었어요. 왜였을까요? 23분기 연속 적자에 누적 손실 5조 원, 글로벌 점유율 1%에서 이 프로인 사업부를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LG라는 브랜드 가치와 특허 자산이 있다고 해도 그걸 인수해서 흑자로 돌려놓을 자신이 있는 곳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2021년 4월 5일 LG전자 이사회는 휴대폰 사업 종료를 결의합니다. 7월 30일 일부로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접겠다는 발표였죠. 공식 입장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의 양강 체제, 보급형 시장의 가격 경쟁 심화 속에서 대응이 미흡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장, 인공지능, B2B 솔루션 등 핵심 미래 사업에 자원을 투입하겠다. 26년 만에 휴대폰 사업에서 손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업은 종료했지만 기존 고객들을 위한 AS는 계속해야 했거든요. LG전자는 휴대폰 AS 지원을 일정 기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2025년 6월 말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점입니다. 2025년 6월 말을 기점으로 LG 휴대폰의 AS 지원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1915년 화통으로 시작된 LG 휴대폰 30년 역사가 진짜로 완전히 막을 내리는 거죠. 돌이켜보면 LG 휴대폰의 몰락은 한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복합적인 실패가 겹겹이 쌓인 결과였어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피처폰 시대의 성공 방정식을 스마트폰 시대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초콜릿폰과 프라다폰은 디자인으로 승부했어요. 예쁘고 얇고 손에 쥐었을 때 기분 좋은 폰, 그게 경쟁력이었죠.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에는 룰이 달랐습니다. 운영체제, 앱 생태계, 소프트웨어 최적화, 꾸준한 업데이트 지원,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는데 LG는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부족했다는 건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하드웨어는 나쁘지 않았어요. G2처럼 잘 만든 폰도 있었고 듀얼 스크린이나 초광각 카메라 같은 혁신적인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용자들이 매일 경험하는 소프트웨어, UI, 업데이트 정책에서는 삼성이나 애플에 한참 뒤처졌어요. 같은 하드웨어를 써도 LG폰은 왠지 더 버벅이고 업데이트는 늦게 오고 어느 순간 지원이 끊기는 경험이 반복되니까 소비자들이 떠나간 겁니다. 브랜드 포지셔닝도 혼란스러웠어요. 프리미엄으로 갈 건지 중저가로 갈 건지 G 시리즈가 메인인지 V 시리즈가 메인인지 Q 시리즈는 또 뭔지 라인업은 많은데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비자들은 헷갈렸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 애플의 아이폰처럼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시리즈가 LG에는 없었어요. 매년 새 폰이 나오는데 아 이게 작년 모델의 후속작이구나 라는 연결고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부 의사결정에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2015년부터 적자가 시작됐는데 왜 6년 동안이나 이걸 끌고 갔을까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일하는 사업부를 접는다는 건 엄청난 결단이니까요. 하지만 적자가 누적되는 동안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비용 절감과 인력 조정으로만 버티다 보니 손실만 계속 쌓였어요. 어쩌면 더 일찍 결단을 내렸다면 5조 원까지 적자가 쌓이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매각도 실패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있고 특허도 있고 기술력도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샀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LG 브랜드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곳이 없었던 겁니다. 인수해봤자 애플, 삼성, 중국 업체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다고 본 거죠. PC 시장에서 IBM이 레노버의 사업부를 매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2025년 지금 LG전자는 휴대폰 대신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장 사업,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과 시스템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어요.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배터리 관련 부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가전 분야에서도 프리미엄 전략으로 재미를 보고 있고 AI와 B2B 솔루션 쪽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접은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LG 휴대폰에 몰락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드웨어만 잘 만든다고 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플랫폼이고 생태계고 서비스입니다. 예쁜 디자인, 좋은 스펙만으로는 부족해요. 사용자들이 매일 쓰는 소프트웨어가 매끄럽게 돌아가야 하고 업데이트가 제때 와야 하고 앱 생태계가 풍부해야 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LG는 이 변화를 읽지 못했거나 읽었어도 대응하지 못했어요. 초콜릿폰이 한 달에 100만 대씩 팔리던 2005년, 그때 LG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프라다폰 88만 원짜리가 불티나게 팔리던 2007년, 세상은 LG를 디자인 명가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바로 그 영광의 순간에 아이폰이 등장했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LG는 그 변화의 파도를 타지 못했어요. 6년간 23분기 연속 적자, 5조 원의 누적 손실, 그리고 2021년 사업 철수, 2025년 AES 종료, 30년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LG 휴대폰이 있다면 그건 이제 박물관에 들어갈 유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피처폰 시대의 왕좌에서 스마트폰 시대의 패자로 LG 휴대폰의 이야기는 기술 산업에서 한 번의 성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사례로 남게 될 겁니다.